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4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린아이가 한참 동안 엄마 찾으며 울었을 텐데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버림받아 미국에 입양 보내진 한 여성, 한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남긴 오해와 상처,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스튜디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저는 겨우 3살 때 한국의 어느 길거리에 혼자 발견되어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입양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유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3살 아이가 혼자 길가에 있었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을 때도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왜 나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왜 나는 원래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할까?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제 출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거기는 나를 버린 나라야. 관심 없어. 정말 그랬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나라는 저에게 저를 버린 나라였으니까요. 중학교 때였나요? 사회 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시아 지역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 국가로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불편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듣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버린 나라의 이야기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를 보다가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는 바로 채널을 돌렸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도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뉴스가 나와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버린 부모,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은 매정한 나라. 나에겐 그게 한국이야. 3살짜리 아이가 혼자 길가에 있었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쯤 되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한국 영화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이, 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음식 잘 알겠네? 김치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고 한국 음식 같은 거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친구는 깜짝 놀라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나는 내 출신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날까? 하지만 그 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버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싶지도 좋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희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아시아학과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도,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할 때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아. 나 같이 어린아이를 거리에서 버린 나라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류 열풍이라는 게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한국 가수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했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방신기나 원더걸스 같은 가수들이 인기를 끌어도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그런 걸 봐? 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씁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는데 왜 나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죠. 나는 그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류 열풍이 더욱 거세졌어요.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한국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나중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그때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추천해도 거절했죠. 나는 한국 것들에 관심 없어.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 투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세상이 K-팝에 열광하는 것 같았지만 저만은 예외였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동네에 생겨도 가보지 않았고 한국 마트가 생겨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정말로 제 존재를 부정한 뿌리 그 자체였어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 뿌리가 저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뿌리 없는 나무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과거는 잊고 미국에서 새로운 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엄마도 나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버렸잖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애정을 느꼈을 리 없어. 출산 직후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작고 연약한 제인이 제 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제게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쁨 이후에 밀려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자식을 거리에 버릴 수 있었을까? 제 품 안에 제인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죠. 이렇게 작고 여린 손으로 세상에 나와서 엄마를 찾았을 텐데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3살이면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텐데 누가 그 울음을 들어줬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를 버릴 수 있어?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안아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아마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인을 키우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밤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아이가 아프면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인이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아이 없이는 어떻게 살지?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편에서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나를 버린 게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아주 미세한 생각이었어요. 아주 작은 의심이었죠. 제인이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내 아이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던 건 아닐까? 나를 버리고 괴로웠던 건 아닐까? 정말 작은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것이었죠. 제인이 3살이 됐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3살이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따르는 나이인데 이런 아이를 정말 부모가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내가 친부모를 찾더라도 그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무서웠어요.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만약 정말 찾아갔는데 그들이 또다시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럼 난 정말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렸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최소한 지금은 혹시 사정이 있었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찾아가서 거절당하면 그 희망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결국 저는 찾아가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이,
정말 찾아보지 않을 거야?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던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기대하면 상처만 더 커지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궁금했어요. 정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 정말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궁금증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제가 지금 와서 상처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47살이 되던 해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죠. 입원 후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을 알면 진단에 도움이 될 텐데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요? 저에게는 양부모님과 남편, 딸밖에 없는데 양부모님과는 유전적으로 연결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친가족은 없으세요? 형제자매나 부모님은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입양아예요. 친가족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DNA 검사를 통해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혹시 유전적으로 연관된 분이 있다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4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가 지금 와서 갑자기 가족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을 뽑아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죠. 클로이 씨,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고 온 검사 결과지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99.9%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99.9% 일치한다는 건 거의 쌍둥이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나이까지 완벽히 동일해요. 나이까지 동일하다고요? 그럼 정말 쌍둥이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로 유전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자매라니?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핏줄이 있다니. 물론 양부모님이 계시고 남편과 딸이 있지만 혈연으로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자매가 있다니. 그분도 저를 찾고 계신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아마 실종자 찾기나 가족 찾기 목적으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웠지만 쌍둥이 자매가 저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기억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국제적인 절차가 있다며 한국 쪽에 연락해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다니. 그것도 한국에. 어떻게 생겼을까? 나와 닮았을까? 나를 정말 찾고 있었던 걸까?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4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헤어지게 된 걸까? 정말 나만 버려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이틀 후 의사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 연락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은 김지숙. 저보다 7분 먼저 태어난 언니라고 하셨어요. 연락처를 받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는 쌍둥이 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영상통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이렇게 닮을 수가. 화면에 비친 것은 정말로 저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은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지만 얼굴은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 김지숙이라는 사람이 화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선아, 정말 지선이 맞구나. 우리 지선이.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이 말해줬어요. 제 한국 이름이 김지선이라고. 처음 듣는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때 화면에 또 다른 분이 나타나셨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언니가 울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어머니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에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절규하듯 소리치셨어요. 지선아, 지선이구나. 우리 지선이가 이렇게 컸구나.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오열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목소리였거든요. 언니가 오열하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선아, 우린 절대 널 버린 게 아니야.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죠. 버린 게 아니라고요? 전 평생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럼 4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화면 너머에서 더욱 격하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국까지, 말도 안 통하는 나라까지 어떻게 갔니? 우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안에서만 너를 찾았어. 매일같이 널 찾느라 애간장이 다 녹았단다.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고 방송에도 나가고 전국 곳곳을 다 찾아다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47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다고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었다니. 언니가 계속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선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너랑 똑같이 생긴 나를 볼 때마다 너 생각이 났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으로 괴로웠단다. 평생 한국을 미워하고 외면했던 저였는데 매일 저를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었다니.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가 말했어요. 엄마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몰라. 너 이름만 나와도 우시고 너 또래 아이들만 봐도 우시고. 그때 어머니가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선아, 내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암 때문에.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지선이 내 이름을 부르셨단다. 조금만 더 사셨다면 좋았을걸. 그래도 하늘에서나마 우리가 서로를 드디어 찾았다는 거에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슬퍼졌어요.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언니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선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양부모님들은 잘 해주셨니? 행복했어? 저는 그제야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국에 입양되어서 자란 이야기, 양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은 이야기, 딸 제인을 낳고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제가 한국을 미워했다고 하니까 엄마와 언니가 더욱 슬퍼하시더라고요. 미안해, 지선아.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울음이 터져나오는 걸 꾹 참으려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랐던 거예요. 진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날 영상통화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았죠. 울고 웃고 또 울고 또 웃고. 통화를 끝내면서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선아, 이제부터는 매일 연락하자. 앞으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엄마, 언니와 저희 셋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선아, 우리는 1976년 봄에 태어났어. 그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돌보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3살 되던 해 여름,
우리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났어. 그날은 엄마가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신 거야. 평소에도 자주 그렇게 하셨는데 놀이터가 집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사라져버린 거야. 나는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너는 어디론가 가버렸어. 언니는 흐느껴 울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찾으려고 놀이터 주변을 다 돌아다녔어. 지선아, 지선아 하면서 울면서 찾았지. 그때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가 없다는 걸 알고 기절하실 뻔했어.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이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너는 보이지 않았어.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몇 달 후에 한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놀이터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경찰서가 아닌 고아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우리는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폐쇄된 후였어.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었어. 당시는 1979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 고아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지면서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졌고요. 부모님은 제가 해외로 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다고 해요. 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셀 수 없이 경찰서를 오가며 수사를 요청하셨고 방송에도 제보하셨어. 실종아동을 찾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서 부모님은 그런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나가셨다고 해요. 전국에 실종아동 찾는다는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가셨어. 혹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봐서. 그런 노력이 47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달해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등록도 하고 수시로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 확인하셨다고 해요. 6년 전에는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하셨어. 그런데 너는 미국에 있으니까 매칭이 안 된 거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선아,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엄마는 지금도 너 생각에 매일 우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한국 가족이 애타게 찾는 귀하디귀한 자식이었던 거야. 누구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며 살아왔을까요? 언니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지선아, 내가 우리를 미워한 건 당연해. 내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 우리가 미안해. 아니야, 언니. 내가 몰랐던 거야.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지. 제 응어리는 그날 한순간에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쌓인 분노와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겠다고, 처음으로 제 고향 땅을 밟아보겠다고. 병원에서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 치료 중인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47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건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2주를 넘기지 말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와 언니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선아, 정말 온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드디어 우리 지선이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공항에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에 타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 땅을 떠난 건 3살 때였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상 처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외면하고 살아온 한국인데 지금 나는 그 나라로 가고 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편안하지? 공항에서 한국말이 들려오는데 저는 한국말을 모르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분위기도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 그게 제가 한국 땅을 밟고 느낀 첫 번째 감정이었어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정작 와보니까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엄마와 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실제로 얼굴을 보니 영상통화로 본 것보다 더 닮았더라고요. 특히 언니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주셨어요. 지선아, 지선이구나. 우리 지선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은 줄 아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죽기 전에 친어머니의 품에 안기다니요. 언니도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지선아, 정말 보고 싶었어. 내 반쪽.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음식들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먹여줬어요. 지선아, 이건 김치찌개야.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야.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고? 엄마가 만들어주시면 너는 맨날 이것만 먹으려고 했어. 이틀째 되는 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집이야. 너는 저 방에서 나랑 같이 잤어. 집 앞에 서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은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가 내 첫 번째 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실종됐던 놀이터도 가봤어요. 지금은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언니가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놀았던 놀이터야. 나는 저 그네를 타고 있었고 너는 저기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슬프게도 헤어졌구나. 이렇게 평범한 동네 놀이터에서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놀이터에 오기가 무서웠어. 너를 떠올리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너와 함께 오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2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엄마, 언니와 하루도 빠짐없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내듯이 하루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미워한 게 당연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언니와는 서로의 볼을 부비며 잠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요. 엄마는 영어책을 사서 저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는 다 같이 울었어요. 비행기에 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을 떠나 산 게 아니었구나. 한국에서 잃어버린 존재였고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47년 만에 극적인 상봉 이후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 딸 제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인이 작년에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올해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결혼식에 한국 할머니랑 이모도 올 수 있을까? 제인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인도 한국 가족들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지, 제인, 꼭 모시자. 엄마와 언니에게 제인의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두 분 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가도 될까? 우리 외손녀 결혼식에? 네, 엄마. 꼭 오세요. 제인이도 할머니랑 이모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언니가 미국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제인의 결혼식은 다음 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죠. 선생님,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어요. 요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이시니까 입에 맞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매주 엄마, 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오늘 밤 꿈에 나타나줘.
우리 딸,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죠. 제인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모와 대화하고 싶다면서요. 엄마,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면 돼. 사랑해요? 어려워요. 제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딸이 제 뿌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이제 곧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될 거예요. 엄마, 언니, 남편, 제인, 그리고 제인의 약혼자까지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저는 그토록 외면했던 문장을 조용히 입에 올릴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한국을 미워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한국은 저를 버린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나라였다는 걸요. 50년 가까이 한 아이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려준 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준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보여준 그 끈질긴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끈질긴 사랑을 가진 나라라고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인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의 딸이었고 한국은 언제나 저의 고향이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